당신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이혼해.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당일로 고향 가는 기차표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민지,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겠대.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날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를, 그리고 저의 조용한 복수가 어떻게 시작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 정거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부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살을 애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릴 정도였죠.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시금치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딸 보미는 외할머니 곁에 앉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이따금씩 아이의 밥 위에 갈치조림살을 발라 올려주시곤 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가끔씩 뒤집어 놓은 휴대폰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에 위치한 저희 부부의 70제곱미터 남짓한 아파트. 넉넉하진 않지만 세 식구와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잠시 올라와 계신 엄마가 함께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보미를 낳은 후부터 엄마는 거의 3년 내내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관절염과 천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도시 생활은 죽어도 싫다며 끝까지 엄마를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생활도, 아침에 새소리 하나 없는 것도, 사방이 벽으로 막힌 답답함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돌보시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저희 부부를 도와 손녀를 돌보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밤늦게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를 돌봐주시는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또 지나치게 다정하진 않아도 돈을 벌고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집은 없다고. 아주 큰일만 아니면 사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균열은 아주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사소해서 남들에게 말하면 제가 예민하다고 할 정도의 일들이었죠. 민준 씨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내려놓더니 휴지로 입을 닦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지 서울 올라온대.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TV를 향해 있었죠. 화면 속 MC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대전에서 회사 그만뒀어. 서울에서 일자리 구할 동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겠대. 허공에 멈춘 제 손, 밥그릇 위에 멈춘 제 젓가락. 엄마도 잠시 고개를 드셨지만 이내 다시 보미에게 국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저는 몇 초가 지난 후에야 제 심장이 쿵쿵 세차게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노란 조명 아래 비친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제 목소리가 그렇게나 차분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요.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뭐가? 민지 씨가 여기 와서 지내는 거 말이야. 그는 마치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안 괜찮아? 내 동생이잖아. 여기 지리도 잘 모르고 아직 직장도 없는데 밖에서 지내면 돈 많이 들어. 우리 집 방도 하나 남는데 잠깐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봐왔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던 얼굴. 결혼식 날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던, 분만실 밖에서 밤새 저를 기다려주던,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때까지 웃던 그 얼굴.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그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부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먼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식사는 원래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갈치조림을 해주셨죠. 보미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오늘 어린이집에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엄마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시며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새우 중 가장 큰 놈을 까서 아이 밥그릇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준 씨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갈치살을 발라주며 목에 걸리니 천천히 씹으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 모습만 본다면 누구도 이 집에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엄마를 도와 상을 치우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제 손을 살짝 밀치셨죠. 봄이랑 가서 놀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엄마는 재빨리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기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엄마는 늘 그러셨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셨죠. 아이 등하원부터 요리, 빨래, 청소, 그리고 보미의 작은 옷 하나하나를 개는 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가끔 제가 쉬시라고 시간제 도우미를 부르자고 해도 엄마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해야 우리 딸 고생을 덜지. 저는 거실로 나와 딸과 함께 앉았습니다. 보미는 나무 블록으로 작은 집을 만들며 연신 외쳤습니다. 엄마, 이건 내 집. 엄마 집, 외할머니 집이야. 저는 웃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죠. 너무 꼼꼼해서 제가 가끔 물 낭비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깨끗해야지. 저는 거실에 앉아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행주가 싱크대를 닦는 소리, 그리고 찬장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늙고 헌신적인 한 여인의 손길이 지켜내는 가정의 리듬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낡은 갈색 앞치마를 벗어걸고 나오셨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저는 숱이 많이 줄어든 엄마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섞인 흰머리 몇 가닥을 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안으로 들어가 방금 끈 부엌 등을 다시 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죠.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마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쇠막대기를 내리치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응? 왜 그러니? 민준 씨는 싱크대 근처 스테인리스 상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가장자리에 미처 닦이지 않은 얇은 물자국이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판에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얼룩져서 또 닦아야 하잖아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서 계시다가 황급히 다가가셨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바로 닦을게. 됐습니다. 그는 키친타월 한 장을 뽑아 그 물자국을 빠르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휴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실 거면 좀 깔끔하게 하세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엄마는 여전히 부엌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두 손은 배 앞에서 어색하게 모아져 있었죠. 엄마는 이미 닦여나간 물자국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짧고 슬퍼서 저는 차마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초 후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죠. 그래, 내가 깜빡했네. 놀고 있던 보미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외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TV 속 예능 프로그램은 여전히 시끄럽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집 전체는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쌓인 것처럼 답답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물자국일 뿐이라고, 나중에 닦아도 된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익숙한 감정에 가로막혔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넘기고 싶고 삼켜버리고 싶고 이 사소한 일은 곧 지나갈 거라고 믿고 싶은 감정.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엄마가 걸레질한 바닥이 덜 말라 미끄러질 뻔했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또 한 번은 국이 조금 짜다며 이렇게 먹으면 밤에 물 한 통은 마셔야겠다고 투덜거렸죠. 한 번은 엄마가 실수로 그의 와이셔츠를 평상복과 함께 갠 적이 있었는데 그는 마치 아주 귀찮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하루 종일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격하게 반응했다면 오히려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은 마치 고운 모래알처럼 제 마음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고 그저 거슬릴 뿐이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피가 배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미가 잠든 후에야 저는 조용히 엄마의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노란 무드등 아래 침대 머리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낡고 어두운 색의 천 가방이 놓여 있었죠. 제 소리를 듣고 엄마는 고개를 드시며 익숙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직 안 잤니?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내려앉았죠. 엄마는요? 엄마는 짐 좀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엄마 손에 들린 천 가방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말린 나물 몇 봉지와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거의 다 완성된 노란색 아기 스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촘촘하고 고른 뜨개질 솜씨였고 가슴 부분에는 흰색 실로 작은 국화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또 밤늦게 이거 뜨셨어요? 눈 나빠지신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스웨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추워지자니. 우리 봄이 입히려고. 피부가 하얘서 노란색 입으면 참 예쁠 거야. 저는 그 스웨터를 들어 올리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한 코 한 코가 엄마의 시간과 인내,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방금 전 부엌 상판의 물자국 때문에 핀잔을 들었던 그 여인이 찬바람이 불면 외손녀를 따뜻하게 해줄 생각만 하며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좀 예민하네. 엄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걔 말이 맞지. 부엌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거야. 엄마, 제가 더 말하려 하자. 엄마는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 사소한 일이잖니. 너희 부부가 잘 지내야지. 나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 엄마는 항상 자신이 폐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 이 집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이 마치 얹혀 사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낮춰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저를 등지고 누워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에 있었던 일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어두운 방 안에서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화장실 쪽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하는 듯한 억눌린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얇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는 작고 간헐적이었지만 한 번 한 번이 제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깰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밤중에 기침하는 것마저 폐가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이 필요한지 따뜻한 물이라도 드려야 할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민망해 하실까봐 또 괜찮다고 웃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들으면 제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죠. 저는 봄이 방 옆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낡은 잠옷 차림에 등이 살짝 굽고 깡마른 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남의 집을 걷는 것처럼 사뿐사뿐 걸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금자리라고 믿어왔던 이 집에서 엄마가 숨을 죽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자 아파트 안에는 이미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등을 살짝 굽힌 채 보미가 먹을 계란 프라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엄마의 어깨 위로 쏟아져 어젯밤에 보았던 흰머리카락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보미는 높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제잘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나 노란 스웨터 입고 선생님한테 자랑할래요.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날씨가 더 추워지면 입자. 아직은 더워. 그래도 입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할머니가 다른 거 또 떠줄게.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할머니와 손녀를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누구라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작은 상처가 있다는 것은 저만 아는 사실이었죠.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와이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휴대폰을 든 채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뭐예요? 계란 프라이랑 된장찌개. 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지난 3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앞에 뜨거운 밥그릇을 놓아주셨습니다.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없이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보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주말에 이틀 쉰댔는데 우리 공원 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외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도 같이 가요.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 바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지 데리러 가야지. 그는 마치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잠깐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엌 문을 지나가다가 그는 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의 때문에 늦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엄마 그리고 보미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그릇을 치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좀 더 먹지 그랬어. 아침을 그렇게 조금 먹고 어떻게 일하니? 배불러요, 엄마. 저는 엄마의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섰지만 엄마는 또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엄마가 할게. 너는 출근해야지.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도울 수 있잖아요. 엄마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릇 몇 개 안 되는데 뭐. 그 말은 엄마가 제게 수백 번은 했던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부드럽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 말을 다시 들으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회사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회의가 계속 이어졌고 이메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하지만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제 머릿속은 이따금씩 집안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요리하고 청소하고 계실 그곳으로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밥 안 먹어.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어째서인지 어젯밤 그가 여동생과 즐겁게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남자인데도 두 여자에게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근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생선조림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국자로 찌개의 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보미가 거실에서 달려나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외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작은 호떡 접시를 자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고. 원래 인생이란 게 다툼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우리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없으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웠죠. 보미는 식사 내내 제잘거렸고 엄마는 밥을 드시면서도 손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도우러 들어오시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보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집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밤 9시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났죠. 아빠 오셨다. 보미가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물 좀 마시게. 그는 물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꽤 신나는 최신 가요였죠. 그는 액정을 힐끗 보더니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평소의 냉랭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올라와.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행주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애교 섞인 웃음소리는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와서 오빠랑 형수랑 같이 지내면 돼. 방도 다 준비됐어. 그는 웃으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일은 천천히 구하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 엄마는 조용히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보미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바닥에 앉아 아이의 퍼즐 맞추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주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통화 내용 중 한 문장이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우리 집인데 뭐,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녀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두 손이 아주 짧은 순간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몇 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 주말에 온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요. 거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문득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사소한 일이지만 하실 거면 좀 깔끔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는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살 계획을 세우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 한 사람은 폐를 끼칠까봐 숨을 죽여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주인처럼 환영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저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아니, 다 보여.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시댁 식구인데 동생이 와서 며칠 지내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죠. 너희 부부만 잘 지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습니다. 늘 제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죠. 심지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조금씩 상처를 냈던 비난들, 미간을 찌푸리던 순간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파도가 점점 더 커져서 조만간 터져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틀은 금방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매 시간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시고 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돌아와 청소를 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잠시 쉬시고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저희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은 이 집의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다만 민준 씨의 전화,
통화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더 오래 바라보았고 엄마가 사소한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부엌에서 등을 굽히고 계신 그 마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민준 씨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가 역으로 민지 데리러 갈게. 저는 보미의 옷 단추를 채워주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민지 씨, 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었어? 기차 타고 온대. 그게 덜 피곤하잖아. 그는 말을 마치고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몇 가지 더 준비해 주세요. 민지가 매운 걸 좋아해요. 엄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더 묻지 않으셨고 놀란 기색도 없으셨습니다. 마치 시누이가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집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생각만 하면은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시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지 씨를 몇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민지 씨가 아니라 민준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민지한테 말해뒀어. 작은 방 쓰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방, 엄마가 쓰고 계시잖아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머니는 며칠만 거실에서 주무시면 되지.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더러 거실에서 잠깐 주무시라고. 그 방은 민지 쓰게 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처럼요.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방에서 3년 동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잠깐 바꾸는 게 어때서.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지는 낯선 곳이라 불편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아주 큰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약간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서연아, 유난 떨지 마. 그냥 며칠만이야. 바로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들으신 듯 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잘게.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시골에서는 마루에서도 잘 잤는데 소파에서 자는 게 대수라고.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는 민준 씨가 금방 잠이 들어 무겁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무드등 아래 그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보미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엄마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새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맵기니를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작은 기저귀들을 하나하나 손빨래해서 베란다 가득 널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던 밤에는 엄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고 저는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 그는 항상 엄마를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이미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소파 위에 가지런히 개어놓으셨습니다. 원래 엄마의 침실이었던 작은 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엄마가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침 준비해야지. 저는 텅 빈 작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다 치우셨어요? 응. 엄마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와서 편하게 써야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여동생을 데리러 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보미는 식탁에 앉아 토끼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와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민지 고모가 놀러 온단다.
고모 계속 여기서 살아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마 며칠 있을 거야. 저녁 6시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민지 씨가 따라 들어왔죠.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어서 와. 그녀는 보미를 껴안고는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게. 민준 씨는 동생의 캐리어를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민지야, 이 방 써.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오빠, 이 방 원래 누가 썼어? 민준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쓰셨는데 이제 거실에서 주무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엄마를 돌아보며 약간 민망해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며칠만 신세질게요. 엄마는 황급히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편하게 지내렴. 저는 옆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활기찼습니다. 민지 씨는 고향 이야기, 회사를 그만둔 이야기, 그리고 근처 공단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계획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식사 내내 웃었고 이따금씩 동생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저녁 식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보미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시고 제게 나물을 집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음식을 집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 씨는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 씨도 동생의 짐 정리를 도와주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서서 싱크대 앞에 그 마른 등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집에 사람이 많으니 좋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천천히 눈을 뜨는 어떤 깨달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아무리 사소한 대우라도 그 집에서 한 사람의 위치를 충분히 말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엄마는 지난 3년간 이 집을 돌봐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소파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옆으로 누워 얇은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이렇게 침묵한다면 엄마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양보하며 사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가 온 후로 집은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시끄러워지거나 좁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죠.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유리 위에 긁힌 자국처럼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도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엄마는 습관처럼 6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보미를 등원시킨 뒤 돌아와 청소를 하셨습니다. 9시가 다 되어서야 민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헐렁한 잠옷 차림이었죠. 아주머니 뭐 먹을 거 있어요? 부엌을 닦고 계시던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솥에 따뜻한 죽 있어. 퍼줄게. 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죽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물으셨습니다. 계란 하나 부쳐줄까? 아니에요. 저 아침엔 조금만 먹어요. 저는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지 씨가 무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없었죠.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늘 오빠의 귀여움을 받던 여동생처럼요. 그날 점심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베란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보미의 노란 스웨터를 꿰매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엄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민지 씨가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민지 씨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베란다에 계세요.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이 별로 없어서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어.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뭐 드셨는데요? 라면 끓여 먹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밥은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민지가 배고프다고 해서 걔 먼저 밥 차려줬어. 다 먹고 나니 나는 배가 안 고프더라. 저는 거실 안을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의자 팔걸이에 올린 채 베란다에서의 대화는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물었습니다. 민지 어딨어? 거실에.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었어?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까 먹었어. 일은 알아봤고 보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친구를 통해 민지 씨를 근처 공단 회사에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주 많은 음식을 하셨습니다. 생선조림, 호박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까지. 민지 씨는 아주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아주머니 음식 정말 잘하시네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시골에서 하던 솜씨라 그래. 민준 씨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은 잘하시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엄마는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셨습니다. 민지 씨는 친구와 통화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 씨는 TV를 봤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다. 가서 쉬어라. 괜찮아요. 저는 엄마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엄마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엄마는 이미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새 잠이 드신 것 같았죠. 얇은 이불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한 손은 이마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보미가 갓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집은 텅 비고 어수선했습니다. 엄마는 이곳을 진정한 집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부엌 구석구석, 수건 한 장, 이불 한 채 모두 엄마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쯤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며칠 전과 같은 소리. 엄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엄마가 작은 수건을 손에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아직 안 잤니? 목이 말라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침 많이 하시는데 약 안 드세요? 괜찮아.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에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봐. 저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요. 저는 거실이 춥다고 원래 주무시던 방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엄마는 분명 거절하실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왜요? 생각해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민지, 여기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래라면 얼마나? 아마 몇 달. 왜요? 아직 일이 안정되지 않았고 방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 그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돈 아껴야지.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계셔야지. 엄마가 계속 거실에서 주무시라는 말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 이건 그냥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가 저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아기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길에 보미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지 고모가 내일 치킨 사준대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부엌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모든 것은 이대로 계속될 것이고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엄마일 거라는 것을요. 민지 씨가 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듯 했지만 생활의 리듬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는 시끄럽거나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아주 느리게 흘렀죠.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점점 더 뚜렷하게 느꼈고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민지 씨는 이 집 생활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잤고 엄마는 항상 소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죽이었고 어떤 날은 계란을 넣은 토스트였습니다. 민지 씨는 보통 급하게 아침을 먹고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본다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끔 베란다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통화하며 웃기도 했죠. 엄마는 여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보미를 돌보셨습니다. 민지 씨가 온 후로 일은 더 많아졌지만 엄마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민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생선조림은 안 먹어요. 입에 잘 안 맞아서요. 엄마는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서 계셨습니다. 그럼 계란이라도 부쳐줄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솥에서는 생선조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엄마가 특별히 해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민지 씨의 한마디에 엄마는 즉시 프라이팬을 꺼내 계란을 부치셨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저는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계란을 보았습니다. 뭐 하세요? 민지 계란 부쳐주려고. 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조림은 잘 못 먹는다네. 옆에 서 있던 민지 씨는 약간 민망해했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지 씨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부엌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해준 곳에 전화해봤어? 네, 해봤어요. 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던데요. 그래, 한번 가봐. 그는 민지 씨에게 계란 한 조각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엄마가 이곳에 사시는 동안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반찬을 집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상을 치우러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쉬어. 민지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할게요. 엄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쉬어라. 저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의상 하는 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뜨개질하던 노란 스웨터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거 조금만 더 뜨고.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조카가 있으니 집이 활기차고 좋네. 저는 엄마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늘고 마른 손가락이 능숙하게 털실을 엮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망설였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뭐가? 방문제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됐지 뭐.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제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시댁 식구인데 동생이 와서 지내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거실도 시원하고 좋아. 저는 엄마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 씨는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낮에는 집에 있거나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온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민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니? 제 옷 세탁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가져다 줄게.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깔끔하게 갠 옷가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민지 씨는 옷을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옷은 이렇게 널면 안 돼요. 목 늘어나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네. 다음부터는 가로로 널어줄게. 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한 것은 엄마가 마치 지적받는 가사도우미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미가 잠든 후 저는 민준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 민지 씨, 빨리 일자리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찾고 있잖아.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가 너무 오래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걔 내 동생이야. 잠깐 지내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제발 좀 까다롭게 굴지 마.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여전히 작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주 조용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것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공평한 상황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엄마는 아마 이보다 더한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며칠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가 더 이상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사소한 디테일들이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그림의 새로운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부엌에서 민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 죽 안 먹을래요.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요. 죽을 그릇에 담고 계시던 엄마는 멈칫하셨습니다. 아, 그러니? 그럼 해줄게. 엄마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프라이팬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인 죽은 온 가족의 아침 식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의 한마디에 엄마는 즉시 메뉴를 바꾸셨습니다. 민지 씨는 식탁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그래. 엄마는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계란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해. 그때서야 민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주머니를 너무 귀찮게 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입에 밴 인사치레처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선명한 불쾌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지 씨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아무도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했을 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보미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지 씨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엄마는?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에 가셨어요. 보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려고 생선 사러 가셨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양손에는 꽤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 2개가 들려 있었죠. 저는 달려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싱싱한 생선이 보여서 좀 샀어.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봄이 찌개 끓여주려고.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민지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옷 갈아입어.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저녁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민지야, 그가 불렀습니다. 이력서는 준비 다 했어? 하고 있어요. 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예요? 생선찌개랑 나물. 네. 그는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아주 빠르고 능숙하게 일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봐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움직임이 전보다 더 힘겨워 보였습니다. 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지 씨는 친구와 통화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쉬어. 제가 할게요.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금방 해. 저는 엄마 손에 들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엄마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괜찮아.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해도 이젠 익숙해. 그 대답에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TV를 보며 다리를 테이블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응? 얘기 좀 해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얘기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또 시작이네. 전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 전부 다 하시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니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시키진 않았지만 말린 적도 없잖아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마. 지금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오직 저만이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익숙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가 일어나 앉아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또 기침하세요? 괜찮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봐. 저는 엄마가 덮고 있는 얇은 이불을 보았습니다. 엄마, 제 방에 와서 주무세요. 아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남편이랑 자야지.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향에 잠시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엄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고향에? 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모든 게 더 편해질 것 같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떠나시면 이 집은 남은 사람들에게는 더 편안해질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제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의 대화 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모든 게 더 편해질 것 같니? 엄마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이미 소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일어났니? 엄마가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럭저럭. 엄마는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소파와 얇은 이불로는 어르신이 편히 주무실 수 없으니까요. 방에서 민지 씨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아주머니,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그래?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침 먹고 가렴. 저는 토스트면 돼요. 그래, 바로 해줄게. 엄마는 즉시 프라이팬을 꺼내 계란을 부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도 나왔습니다. 민지야, 면접 보러 가? 네. 오빠가 데려다줘요.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좋지.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서서 이따금씩 민지 씨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하셨죠. 저는 엄마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 오늘 오전에 휴가 냈어요. 왜? 엄마 좀 쉬세요. 오늘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약간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집을 쓸고 부엌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하시던 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거 봐.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쉽지 않지? 저는 걸레를 옆에 두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3년 동안 이걸 매일 하셨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젠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봄이 일찍 끝나는 날인데 잊지 말고 데리러 가렴. 네, 그날 점심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왜요? 민지 면접 끝났어. 어떻게 됐대요? 아마 합격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출근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후에 보미를 데리고 돌아오자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며 크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선생님이 일찍 보내주셨어요. 보미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손녀를 보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와 민지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민지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합격했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됐구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그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열심히 하렴. 민준 씨는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걱정할 거 없다고 했지? 민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즐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케이크까지 사왔고 보미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몇 달은 더 신세져야 할 것 같아요. 일이 익숙해지면 그때 방을 구할 생각이에요. 민준 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 여기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도 침묵하셨습니다.
오직 상황을 모르는 보미만이 즐겁게 케이크를 먹고 있었죠. 그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을 때 엄마가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것만 개고.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집 생각 안 나세요?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나지.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그럼 며칠 고향에 다녀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은 아주 온화했죠. 네가 정말로 엄마가 집에 가길 바라는 거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가시면 더 이상 소파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되고 매일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떠나시면 이 집은 또 다른 의미로 텅 비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 말에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는 보통 자식의 행복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민지 씨가 정식으로 출근하면서 집안의 생활 패턴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엄마도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매일 2가지 메뉴를 준비하셨죠. 저와 보미를 위한 죽이나 밥, 그리고 민지 씨가 회사에 가져갈 토스트나 볶음면. 엄마는 그 모든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보다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처럼요. 월요일 아침 제가 보미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을 때 민지 씨가 방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돼요. 그래,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토스트 싸놨어. 네. 민지 씨는 토스트 봉지를 들고 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렴. 엄마가 당부하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마 5시 반쯤. 잠은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네요. 괜찮아. 익숙해.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보미를 등원시키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고향에 잠시 다녀오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곳에는 엄마의 방이 있고 익숙한 침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엄마에게 꺼낼 생각을 할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엄마, 다녀왔니? 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일이라도 하니 낫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일은 어땠대요? 아직 전화 없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일은 괜찮다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쯤 민지 씨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피곤해. 일이 힘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민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엄마는 즉시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물 마시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날 저녁 식사는 꽤 평화로웠습니다. 민지 씨는 회사 이야기를 몇 가지 했고, 민준 씨는 아주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보미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제잘거렸죠. 오직 엄마만이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러 일어나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부엌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잠시 서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민지가 출근하니 이제 좀 낫네. 뭐가요, 엄마? 하루 종일 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셔야 하잖아요. 아침 한 끼인데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들렸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것만 개고. 제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향에 며칠 다녀오세요. 엄마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또 그 얘기니. 여기 계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계속 소파에서 주무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모든 게 더 나아질 것 같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어도 잠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엄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가 정말 엄마가 집에 가길 바라는 거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가시면 덜 고생하시겠지만 제가 엄마를 이 집에서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차표 예매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표요? 고향 가는 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생각해 봤어. 엄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고향에 내 아버지도 혼자 계시고 여기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 이제 너희 부부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냥 나도 집이 그리워서 그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엄마가 곧 고향에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다고요? 네. 언제요? 주말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 대답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가지 마시라는 말 한마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는 질문 하나 없이 그저 아주 평온한 긍정의 표시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계실 때 저는 거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이상한 감정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엄마가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 집이 갑자기 훨씬 더 텅 비게 느껴졌다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고향에 가시겠다고 한 후로 집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 가장 크게 느꼈죠. 엄마를 볼 때마다 마치 남은 날을 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리하고 보미를 등원시키고 돌아와 빨래하고 청소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온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이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엄마가 자신의 낡은 옷 몇 벌을 개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어두운 색의 천 가방이 놓여 있었죠. 엄마 뭐 하세요? 옷 개고 있어. 왜요? 고향에 가져가려고.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은 아주 온화했죠. 네가 가라고 했잖니. 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가셔도 돼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혼자 계신 지 너무 오래됐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어디서든 잘 살아.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랑 우리 손녀만 건강하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집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보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셨습니다. 부엌의 양념통마다 라벨을 붙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간단한 요리법까지 적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찌개 생강 먼저 넣고 물이 끓으면 생선 넣을 것. 저는 그 메모지를 들어 올리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네가 요리하기 편하라고.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요리 못할까 봐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미리 챙기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보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엄마가 할머니 곧 고향 가신대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 가세요? 주말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래 있다 오세요? 아마도. 보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빠, 엄마랑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나 할머니랑 자는 게 좋은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는 여전히 말없이 밥만 먹었고 민지 씨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보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지.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이의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가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서운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뭐가? 고향에 가시는 거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어디든 내 집이지.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엄마 집이잖아요.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지. 그 말에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엄마 집이에요.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은 아주 온화했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고향에 잠시 다녀오는 거야. 저는 엄마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기 이틀 전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 씨가 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엄마가 찌개를 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제 옷 세탁하셨어요?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했어. 베란다에 널어놨어. 민지 씨가 베란다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옷은 손빨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약간 당황하셨습니다.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이 옷은 잘 늘어나요. 저는 부엌 문가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민지 씨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다시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셨죠. 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민지 씨 빨래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곧 가실 건데 아직도 이렇게 하셔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엄마의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그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고향에 가시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전날 밤 엄마는 자신의 짐을 낡은 천가방에 모두 챙겨두셨습니다. 사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죠. 옷 몇 벌과 보미에게 떠주던 스웨터, 음식 레시피를 적어둔 작은 수첩,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말린 나물과 고구마 말랭이 몇 봉지, 소파 구석에 놓인 그 가방을 보니 제 마음이 돌덩이라도 얹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를 터미널까지 배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점심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생선찌개까지 끓여두셨죠. 내가 가고 나면 데우기만 하면 돼. 엄마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가에 기대어 엄마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손에 익어서 그래.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보미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달려나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엄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뵈러 가는 거야. 얼마나 있다 오세요? 아마 몇 달.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전화해야 해요. 그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빨리 식사를 마쳤고 민지 씨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 씨가 차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서연이가 데려다 주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잠시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저와 엄마는 집을 나섰습니다. 보미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엄마가 돌아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착하게 잘 있어. 오토바이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은 약간 쌀쌀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돈 좀 더 보내드릴까요? 아니다. 네 아버지 모아둔 돈 아직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너만 내 남편이랑 잘 지내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작은 천 가방을 드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 엄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가봐라. 출근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버스 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터미널 아는 사람들로 붐볐고 안내방송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뭐가 죄송하니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지난 몇 달간 소파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터미널 스피커에서 엄마가 타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간 다 됐네.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엄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승강장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버스 계단을 오르다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가봐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착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래.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너도.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서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떠날 때 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익숙한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주머니 배웅해드리고 오셨어요? 버스 타셨어요?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셨어? 몇 시 차? 7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엄마가 지난 몇 달간 주무셨던 그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뜨개질하던 노란 스웨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웨터를 들어 올리자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집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넓어서 제가 작고 외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집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부엌, 엄마가 빨래를 널던 작은 베란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주무셨던 그 소파까지도요. 하지만 엄마가 계시지 않자 저는 익숙한 소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던 소리도 잠에서 깰 때마다 부엌에서 풍겨오던 고소한 찌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고향에 가신 후 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밥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도, 준비된 아침 식사도 없었죠.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미가 거실로 나와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고향 가셨잖아. 아, 맞다. 아이는 작게 말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고파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식빵 몇 조각이 있었죠. 저는 계란 프라이 2개를 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먹자.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따금씩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는 듯 소파 쪽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저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피곤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이 계속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잘 도착하셨을지,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그리고 익숙한 침대에서 편히 주무셨을지. 점심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럼 엄마의 목소리는 꽤 밝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방금 텃밭에서 채소 따왔어.
아빠는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점심은 드셨고요, 그럼. 먹었지. 엄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시골이 훨씬 편해. 저는 엄마가 보지 못하시는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민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형수님,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아니, 아직 배고픈데. 민지 씨는 말하고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를 잠시 보았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민지 씨가 먼저 부엌일을 돕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채소를 씻는 동안 민지 씨는 옆에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주머니 가시니까 집이 엄청 조용하네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게. 민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아주머니가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머니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민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꽤 간단했습니다. 저는 계란 토마토 국을 끓이고 제육볶음을 조금 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가 거의 식사를 마칠 때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그릇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몇 숟가락 뜨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걸어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그릇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간단해 보였던 일이 허리를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준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집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뭐가? 엄마가 안 계시니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네. 아주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지난 일이잖아. 그만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예전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계시던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잠시 앉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눕던 자리는 쿠션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엄마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이 집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지켜져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보미의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눈을 비볐습니다. 아직 안 잤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오실까?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지? 엄마가 고향에 가신 후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미의 아침을 차리고 출근 전에 서둘러 빨래를 돌렸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죠. 일이 너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허리가 쑤시고 오래 서 있던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빠르고 깔끔하게 해내시던 엄마의 모습이요. 민지 씨도 요즘은 규칙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전보다 일찍 일어나 급하게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꽤 피곤해 보였고 말이 줄었죠. 어떤 날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그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야죠. 저는 옆으로 비켜서서 민지 씨가 프라이팬 앞에서 서투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작은 꽤 어설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응. 예전에 아주머니가 집안일 전부 다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민지 씨가 볶은 나물은 약간 짰지만 보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모가 한 것도 맛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식사가 끝나고 민지 씨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응,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아니, 아직. 전화해봐.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뭐 하세요? 나물 다듬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꽤 밝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방금 냇가에서 고기 잡아왔어. 아빠는 괜찮으시고요, 그럭저럭.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럼.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시골은 조용해서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시골에서 잘 지내신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잠시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저 할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쉬세요. 저는 부엌 문에 기대어 그녀가 그릇을 하나하나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지야, 내 일은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럭저럭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지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뭔데? 저한테 화나셨어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지내는 거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민지 씨는 저를 오랫동안 보더니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계실 때는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로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무시던 낡은 소파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앉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뜨개질하던 노란 스웨터를 들어보았습니다. 목 부분에서 뜨개질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 스웨터를 가져가지 않으신 것은 아마 보미에게 남겨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스웨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의 사랑한 조각이 이 집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보미가 침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잠이 깨버렸어요. 아이는 다가와 소파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었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시 오실까?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떠나신 후 다시는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계실 때는 집안의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돌아가서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나시자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부엌일을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급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시계는 벌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고 저는 8시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란을 부치고 라면을 끓여 아이에게 겨우 먹였습니다. 엄마? 보미가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전화 안 했어요. 할머니 바쁘신가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엄마가 전화해 볼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저는 서둘러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피곤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저 지금 회사예요. 전화한 거 별일 아니고 그냥 너랑 보미는 잘 있나 궁금해서 저희 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손녀 보러 올라오세요. 나중에. 엄마는 옅게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집에 있어야 해. 저는 엄마가 보지 못하시는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민지 씨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생선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죠. 형수님, 오셨어요? 네가 저녁 하는 거야? 네, 고마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끓고 있는 찌개를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끓였어?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수첩에 적어두신 거 봤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수첩? 부엌 서랍에 있는 거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음식 레시피를 적어둔 작은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장 넘겨보자.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안 어렵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간단했지만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보미는 생선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거랑 맛이 똑같아요.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고모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거든.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지 씨는 옆에서 식탁을 닦았죠. 형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아주머니더러 며칠 놀러 오시라고 해보세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네가 그걸 원해?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 아주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슬픈 아주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민지 씨가 생선찌개를 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요리도 할 줄 아네? 응, 그것도 괜찮네. 그는 말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예전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민준 씨는 완전히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엄마가 이곳에 계시는 것에 누군가가 조용히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뿐일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는 그대로 있었지만 엄마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란 스웨터를 들어 뜨개질이 멈춘 부분을 보았습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 스웨터를 가져가지 않으신 거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당신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두고 싶으셨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방에서 민준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아직 안 잤어? 응. 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 앉아있네. 그는 제 손에 들린 스웨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뜨신 거야? 응.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고향에 가서 어머니 뵙고 올까?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먼저 고향에 가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말에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지 가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꽤 평온했고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잖아. 저는 손에 들린 노란 스웨터를 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응. 그가 대답했습니다. 봄이 데리고 가면 걔도 좋아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찾아가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간다는 것을 안보미는 아주 신이 났죠. 아이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작은 신발을 찾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 가져갈래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란 스웨터를 보았습니다. 아직 다 완성 안 됐는데. 그래도 가져갈래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자. 민지 씨도 함께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묻자 그녀는 아주머니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뵌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의 7인승 차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고향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거의 2시간이 걸렸죠. 뒷좌석에 앉은 보미는 계속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응. 할머니 깜짝 놀라실까? 아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킥킥 웃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길과 푸른 논,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차가 집으로 들어가는 흙길로 접어들자 제 심장이 갑자기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마당 앞에서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아마 방금 텃밭에 다녀오신 듯 했습니다. 우리 차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거를 보고 엄마는 몇 초간 얼어붙으셨습니다. 서연아, 네,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빨리 대문으로 나오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왔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미가 달려가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어이구! 엄마는 웃으며 손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왜 미리 말도 안 했어? 엄마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놀러 왔냐? 네. 민준 씨는 부모님께 인사하고 짐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고향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집. 앞마당에는 호박 넝쿨이 있었고 텃밭에는 푸른 채소가 자라고 있었죠. 조용하고 탁 트인 공간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밥 차릴게. 아니에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시골에서는 내가 더 익숙해.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민지 씨가 옆에서 채소 씻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주머니, 시골에 계시니 더 건강해 보이세요. 민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엄마한텐 더 잘 맞나 봐. 잠시 후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적어주신 수첩 보고 배웠는데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 수첩 아직도 갖고 있었니? 네. 민지 씨도 그거 보고 요리 배워요. 엄마는 민지 씨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녀는 약간 민망해했습니다. 아직 잘 못해요.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지. 그날 점심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음식은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보미는 아주 많이 먹었고 이따금씩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민준 씨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랑 같이 서울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엄마는 약간 놀라셨습니다. 거긴 왜? 손녀 보러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도 익숙해지셨잖아요.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셨습니다. 시골도 익숙해. 민준 씨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옅게 웃으셨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저는 엄마가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민준 씨가 처음으로 자신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보미가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엄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논이 뒤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예전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처음으로 먼저 엄마에게 사과했다는 것. 그날 고향에 다녀온 후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히 기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작은 집의 생활은 아주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는 집안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제가 요리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도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녀는 식탁을 닦거나 바닥을 쓸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죠. 월요일 아침 부엌으로 나가보니 민지 씨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셨어요? 저는 프라이팬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하는 거야? 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수첩 보고 배웠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가 거실로 나와 아침 식사를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고모가 한 거예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먹어봐. 아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고모가 해줄게.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부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마 그도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민지야, 그가 불렀습니다. 네, 이제 요리도 할 줄 아네? 아직 서툴러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연습 중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응, 다음 주에 또 고향 갈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또요? 응, 그가 말했습니다. 보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야. 저는 남편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버릇은 아직 고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주무시던 소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앉았을 때는 더 이상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 스웨터를 들어보았습니다. 며칠 전, 전 엄마에게 전화로 뜨개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뜬 새로운 코들은 엄마의 것만큼 고르지는 않았지만 스웨터는 마침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털실을 쓰다듬으며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스웨터는 단지 보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이 집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고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놀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문 앞에 멈췄을 때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미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어이구, 엄마는 웃으며 손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온 가족이 다시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처럼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마당에서 차를 마실 때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랑 같이 서울에 가세요. 엄마는 약간 놀라셨습니다. 거긴 왜? 손녀 보러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옅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됐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엄마는 대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앉은 보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논이 저녁 햇살 아래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삶이 항상 완벽할 순 없다고, 때로는 무심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이 너무 길어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AI 음성을 사용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존중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조용한 희생은 그분들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셋째, 때로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은 위대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평안하고 따뜻하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